연설에 앞서 어제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난 2022년 7월 21일 이 자리에 서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이 지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국정과제 추진은 보류 상태입니다. 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거시경제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 2%를 지켜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만 6천 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일본과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6%까지 올라갔던 물가 상승률은 현재 2%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 부채는 400조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어이 국가 부채 천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면서 건전재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대외의 신인도를 지켜냈습니다. 서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집값 폭등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적절한 주택 공급과 징벌적 과세 완화 정책 덕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 복원되었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도 정상화되었습니다.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하고 굴종적인 대북 정책에서 벗어났습니다.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민주당의 국정방해 책통을 뚫고 이룩했던 것으로 더욱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완의 과제도 있습니다. 특히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같은 민생 안정 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 여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7월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에 진척이 없습니다. 국민 노후와 청년의 미래가 걸린 연금 개혁도 국회 논의가 반년 가까이 중단되었습니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불법 파업이 줄어들어 근로손실 일수는 문재인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90%의 노조가 회계 공시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노조 간부의 채용 비리도 바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은 민주당과 강성노조의 반대로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인 유보 통합은 밑그림을 제시했지만 아직 추진이 더딘 상황입니다. 의료개혁도 의정갈등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3년차는 국정 성과를 끌어올려야 할 시기인데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남겨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총 21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탄핵 소추 이유입니다.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인 탄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 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 대표 수사팀의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 탄핵 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행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위헌적, 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 그것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야당은 예산 테러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여 단독 처리했습니다. 지역 상품권 1조 원 증액에 반대한다고 보복한 것입니다. 국회 청문회는 또 어땠습니까? 다수당의 힘으로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 열어놓고 온갖 기형적인 막말과 갑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공직자, 기업인들을 불러서 마치 범죄자 신문하듯이 겁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청문회가 아니라 인신공격의 경연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행사한 제의 요구권은 총 38건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독선이라고 비판합니다. 불통, 독선 이미지를 낙인 찍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수법입니다.
국익을 위하는 법이라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면 정부가 왜 제2요구권을 행사합니까? 국민 여러분,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제2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입니다.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 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국정은 작동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여러분.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입니다.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 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입니다. 민주당은 이 세 개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대한민국을 혼란과 쇠락의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역사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80년대 운동권은 미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며 극단적인 반미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 중에서도 극렬하게 반미투쟁에 앞장섰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지금도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단체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외치며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은 난데없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한미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전술입니다. 카멜레온의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2월 7일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가치외교가 탄핵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정말 가치외교가 탄핵 사유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면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사드같이 흉악한 거 말고 보일러를 놔드리겠다고 조롱했습니다. 만에 하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미관계는 위기에 빠졌을 겁니다. 사드를 비롯한 안보 자산을 포기했을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수수방관했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 대신 북한에게 목을 매면서 종전선언이라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을 구걸했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경제력 세계 10위권, 군사력 5위의 강국입니다. 한미관계도 산업동맹, 경제동맹으로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 반도체, 조선업이 있습니다. 모두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입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원천 기술과 강력한 외교력, 그리고 한국의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이 결합하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를 파괴했습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 냉각 고속로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예산 90%가 날아갔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통과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가 부족한데 어떻게 첨단 산업을 육성합니까? 쌀 없이 밥 짓겠다는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조선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미 해군 함정을 유지, 보수, 정비할 수 있다면 조선업 발전은 물론 안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 때문에 국회 기재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산업을 내팽개치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습니까? 아울러 지금 동유럽, 중남미 국가에서 우리의 우수한 K방산 수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의 공석으로 고위급 협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대행은 국방장관을 즉시 임명해서 국가안보와 방산 수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런 에스모글로 교수는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북한이 몰락한 원인이 경제제도의 차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노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혁신에는 보상을 주는 시장경제체제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포용적 경제제도 덕분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악법이 대다수입니다. 소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여 산업 전반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가 마음대로 기업 구성원들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치 권력의 약탈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약탈한 전리품을 좌파 단체와 나누어 갔습니다. 민주당이 민노총, 전농 같은 좌파 단체의 입법 로비를 들어주면 좌파 단체는 민주당을 위해 정치 투쟁의 스크럼을 짜주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거리로 배를 불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투자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 형벌 규정이 무려 5,886개에 달합니다. 이 중 다수가 이중처벌 혹은 양벌 규정입니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조사를 보면 한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힘든 이유가 예측하기 힘든 규제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반기업적인 투자 환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정치입니다. 그저 기업을 규제하고 과도하게 비난하면 착한 정치인, 견연 정치인으로 대접해주는 위선의 정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는 선동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영업이익 500억 이상 대기업 440개에 대해 법인세를 3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성남시장을 할 때는 재벌 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재명 대표의 경제 극단주의는 기본소득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성남시장 때 2,800만 명에게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사 재직 당시에는 기본소득은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데이터세, 인공지능 로봇세, 국토보유세를 거두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표방합니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기본소득 재검토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진정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 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십시오. 대신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들을 당장 통과시키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2018년 헌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야당의 강한 반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최근 민주당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소위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파출소 같은 회계환 홈페이지를 만들어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검사를 사칭하더니 당은 경찰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제 이 문장은 우리 현실 속에서 민주당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열과 본능은 여론조사업체 관리법안, 언론재갈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압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의회 권력만으로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일상까지 감시합니다. 민주당의 권력이 더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의 사생활도 통제하는 공포정치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반대 세력에 대한 끝없는 정치 보복과 숙청이 벌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라는 질문은 자유민주주의냐 1인 숭배 독재주의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안정과 통합이냐 혼란과 분열이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파도를 탓하지 말고 바람을 없애라는 옛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3분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분이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입니다. 대통령에게 과다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됩니다. 극단적인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됩니다. 또한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이러한 권력 구조 하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재앙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납니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합니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합니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합니다.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듭니다. 수많은 국가 원로와 언론계,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입니다.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개헌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입니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합시다.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필수 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합니다. 의정대화를 다시 시작합시다. 의료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작년 말에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관철시켰습니다. 교육부총리도 2026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 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 이익만 취해왔습니다. 국회 제1당원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책에 쓰는 힘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 현안에 쓰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금개혁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작년 9월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정부안 제출을 다그쳤던 민주당이 막상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하자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갑자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 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줄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떠넘기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좀 더 혜택을 누리자고 우리 청년들에게 빚더미와 암울한 미래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꾸어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아야 연금 재정도 건전해집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1,2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세계 연금기금 중 3, 4위 수준입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도 장차관 공무원과 노사 대표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연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세계적인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 원 넘게 삭감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합니다. 국가 예산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됩니다.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십시오.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 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한참 뒤떨어진 정치 세력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세국입니다.
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습니다. 경제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 육성에 우리 미래가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첨단 산업은 충분한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에너지 확보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봅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48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전력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첨단 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 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 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미래 산업 육성과 지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80년 우리는 도종과 성취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 위에 나라를 세우고 도로를 닦고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학교를 건립하여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교수는 수상 발표 직후 기자회견 일성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를 보라. 성공한 국가의 모범 사례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선배 세대로부터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손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야 의원님들 대부분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책과 노선은 달라도 자녀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까지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87년 헌법제재의 개편도 말만 무성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우리 세대가 꺼져버린 성장 엔진과 빚더미가 된 국가재정, 극단적인 정쟁과 분열만 반복하는 나라를 물려주지는 않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모범적인 압축 성장의 신화를 쏜 우리가 벌써 쇠락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닐까 정말 두렵습니다.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중요한 과제부터 시작합시다.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역전 법안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4대 개혁,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인 대책 수립, 극단적 대결 정치를 극복하는 개헌부터 제대로 논의합시다. 우공이산의 고사처럼 작은 성과라도 쉬지 말고 쌓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정당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이끌어온 보수 정당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과오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공은 계승하고 과는 덜어내는 것이 후배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온 선배들처럼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세계의 기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소중한 유산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성